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전력공학 11장 수력발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배전계통을 끝마쳤죠. 이번 시간부터는 나머지 딱 하나 이 발전계통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이 전력공학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이 발전계통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출제 유형을 보았을 때 대부분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게다가 필기에서도 출제가 잘 되지 않는데 실기에서도 거의 서로 출제 기준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이 발전계통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도 딱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계통이 상당히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완전 버려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 수력 발전부터 뒤에 있는 화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정도로만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실제 기출이 되었던 유형에 대해서만 기억해 주셔도요, 이 발전 계통에서 10문제 나오면 8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 장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유형에서 출제가 되고요. 또 단순 암기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딱 기억해 주시면 다 풀리는 난이도 정도로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전계통 같은 경우는요, 딱 2강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좀 투자하셔서 체크해 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봐주셔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먼저 첫 번째 발전 계통 중에서 이 수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력 발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력, 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수력 발전이 뭔지는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력 발전의 계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 자, 우리가 수력 발전 딱 떠올리시면 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댐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두게 되고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댐이 위에 높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바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 이 댐을 이제 열어주게 되면은, 자, 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쭉 떨어지게 되면서 뭘로 변환이 되죠?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고, 이러한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 수차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수차다라고 하는 것에 이 차는요, 우리가 수레할 때 그 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통해 돌리는 수레바퀴다라고 해서 흔히들 물레방아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수차를 돌려주게 되고요. 수차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주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수력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각각의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력 발전 대충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시험에 뭐가 자주 출제가 되었는지, 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교재에 지금 바로 20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천 유량 및 유량의 측정 파트가 되는데, 자,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연평균 유량입니다. 이 유량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을 우리는 유량이다라고 하고요. 이 연평균 유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1년 동안의 어떠한 평균 유량을 계산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분모를 먼저 보시면은, 자, 우리가 1년 연평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나타내야 하는데, 지금 이 연평균 유량의 단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위가 지금 미터 세제곱에 퍼 S, 우리가 세크죠. 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가 초예요, 초. 근데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초로
바꿔주어야 돼요. 그래서 1년이다라고 하는 거는 365일이고요.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 되겠고 1시간은 60분이죠. 그래서 60까지 곱해주고 이것을 초로 바꿔주기 위해서 1분은 60초다. 이런 식으로 분모를 결정 지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를 보시면요. 우리가 0.001a다라고 하는데 문제 지금 교재에서는 1000분의 a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강우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강우량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B가 얼마만큼 왔냐 우리가 뉴스 볼 때 강우량이다라고 하면서 단위가 밀리미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유량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그래서 이 밀리미터를 지금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0.001을 해 주었고요. 이 B다라고 하는 것은 유역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마지막으로 유출 개수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10의 6제곱을 꼭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의 6제곱은 왜 들어갑니까? 지금 이 킬로미터를 마찬가지로 미터로 모두 동일하게 대입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공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실제 출제된 기출 지금 제가 가져와 보았는데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역 면적 지금 B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연 강우량 A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 개수다라고 하는 게 75%예요. 그래서 이걸 소수점으로 바꿔주면 자 0.75가 바로 K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그럼 연평균 유량 그대로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위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평균 유량 Q라고 하는 거는 분모는 1년을 초로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5회 곱하기 자 1년은 365일이고요. 그리고 1일은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60분 그리고 1분은 60초가 된다라는 거겠고 이거 분해 자 그대로 0.001에 자 A가 지금 몇이죠? 1400이 됩니다. 그대로 곱하기 B가 지금 4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6제곱에 곱하기 마지막 유출 개수 0.75를 넣어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준 값이 연평균 유량이 된다. 이렇게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시면 다 맞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주의해야 하는 거는 항상 이 단위를 주의해 주셔서 이때 A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고요. 지금 B는 제곱 킬로미터가 되겠고 K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 대입해 줘야 한다라는 정도로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량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유량도다라고 하는 거는요. 매일의 유량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발생한 유량을 이렇게 일일이 체크한 곡선을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유량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유량도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다음에 있을 이 유황 곡선이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교재는 지금 동일한 페이지에 이 유황곡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유량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해서 자 1년 동안 이번에는 유량이 큰 순으로 배열을 해서 이들을 연결한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량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우리가 날짜 순으로 기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유황곡선 같은 경우는 유량이 큰 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8월에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 순으로 쭉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는 게 아니라 7월, 8월에 비가 많이 왔으면 큰 순으로 앞에서부터 다 채워서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 그래프가 지금 일수를 기준으로 지금 초반이 가장 크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하는 곡선을 항상 띄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순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유황곡선에서 이 다음과 같은 표를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했을 때 그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유량을 우리는 각각의 구분을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유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65일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365를
반으로 나눠 볼게요. 반으로 나누면 대략 180점 얼마 하면서 18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185를 다시 한번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략 90이 나오죠. 그래서 90이라는 기준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5와 365의 중간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대략 27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를 기준으로 절반으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숫자만 기억해 주면요. 어차피 이 숫자 같은 거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95일 이내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95일 이내다라고 하는 거는 유량이 매우 큰 거겠죠. 우리가 큰 순으로 먼저 적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95일 이내에 드는 것들을 우리가 풍수량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풍은요, 우리가 풍부하다 할 때 유량이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엔 185일 이내예요.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 평수량, 평범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185에서 275 같은 경우는 저수량, 이제 슬슬 유량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5일에서 355일을 우리가 지금 365일 중에서 자 355까지 그 사이는요 갈 수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지점은 어때요? 유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갈수량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갈이 한자로 우리가 갈증난다의 그 목마른 그 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유량이 없다, 메말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두 개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고수량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고자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고대한다 라고 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복권 좀 당첨돼 주세요 라고 고대하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매우 희박한 것을 우리는 고수량이다 라고 하고요. 이 홍수량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홍수가 발생했을 때만큼, 그래서 3에서 5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한 그러한 유량을 우리는 홍수량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수량인지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기준으로 지금 이 앞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았고, 자, 그 다음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 하천 유량 및 유량의 측정에서 이번엔 적산 유량 곡선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교재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적산 유량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때 적자가 우리가 누적한다, 축적한다, 쌓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적정한 용량을 산정하는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적산 유량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이용한다 라는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용량을 산정한다, 적산이라는 포인트만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력발전소에 댐을 설계하거나 이 저수지에 용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적당한 것을 묻고 있어요. 자, 해당하는 게 뭐였죠? 바로 적정한 용량을 산정해라. 바로 적산 유량 곡선을 골라주시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유황곡선에서도 해당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유황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이 0에서 지금 5에서 C 이 구간으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이 저수지의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5에서 C까지 우리가 해당 구간으로 1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만큼 1년 동안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이만큼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필요한 저수지 용량은 얼마가 되냐? 바로 이 부족한 면적만큼 충족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B, E, D라고 하는 해당 면적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몰라도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수력발전의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 21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수력발전의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력발전의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수력학이라고 하면서 수드, 압력수드 하면서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자, 해당 부분 넘겨주시고요. 바로 우리는 유량 연속의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 연속의 정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연속은요, 쉽게 생각하면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흐르는 유량이 서로 일정하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유량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처음엔 이렇게 면적이 넓다가 점차 좁아지는 구간을 통과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에 이렇게 면적이 넓은 A1이란 구간을 우리가 V1이다 라고 하는 속도로 유량이 통과한다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쭉 흘러서 이번엔 면적이 작은 A2라는 곳을 이번에는 V2라는 속도로 자, 유량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유량 연속의 정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면적과 그것을 통과하는 속도를 곱한 것이 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 클 때 이때는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넓으면 우리가 물을 튼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호스를 이렇게 눌러줘서 면적을 줄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좀 더 빠르게 나가는 거, 학창 시절에 장난치고 놀았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유량 연속의 정리와 동일한 이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을 때는 속도가 줄고요, 면적을 줄였을 때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겠고, 결국에 이 각각의 구간에서 이 면적과 속도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량 연속의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각 면적과 속도를 곱한 게 모두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출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수압철관에 안찌름이 주어져 있고요. 그곳에 유속이 주어져 있고요. 또 다른 안찌름이 주어진 곳에 유속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안찌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지름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지름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지금 첫 번째는 지름이 4m니까 반지름은 2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찌름이 3.5m인 곳은 반지름이 얼마가 됩니까? 1.75m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원의 넓이, 우리가 넓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R 제곱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면적을 계산해 주시게 되고 우리가 유량을 계산해 주면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1과 V1을요, 지금 2m로 구한 면적과 지금 4m/s를 V1이다라고 해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유속을 V2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V2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2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A2를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A2분의 A1이 되고요. 곱하기 V1을 해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면적만 구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먼저 A1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반지름이 2예요. 그래서 자, 파이 R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반지름이 1.75m니까 파이에 곱하기 1.75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V1은 지금 유속 4m/s가 되겠죠. 그래서 4를 넣어줘서 그대로 계산해주면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랑 파이 약분해 주고요. 계산기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그 값을 지금 계산을 해 왔는데, 교재에 지금 보니까 5.2 m/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 연속의 정리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수력 발전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은요, 자, 수력 발전의 종류가 나오고요. 이 취수 방식에 따른 분류와 그리고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로 우리 각각의 종류, 이 수력 발전의 종류가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취수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요, 자, 취수 방식은 낙차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낙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물을 높은 데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수로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수로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자연적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력발전소를 짓고 싶은데 그냥 산속에 자연적으로 경사가 있는 상류에서 우리가 물을 수차에 유입시켜서 충분히 낙차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수로식이다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댐식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댐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인공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댐에다가 물을 가둬서 낙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 댐을 막습니다. 물이 못 흘러나오도록 막다가 이를 열어서 우리가 낙차를 얻는 방식을 댐식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댐 수로식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댐식과 수로식을 섞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댐도 지었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경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댐을 지으면 댐 수로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차가 큰 지점까지 물을 유도해서 낙차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유역 변경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역 변경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유역 변경식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산속에 어떠한 하천이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어떠한 산을 올라가는데 하천 하나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래에도 하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천이 있고 여기도 하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냥 경사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로로 이어주게 되면은 낙차를 얻는 게 편리하겠다라고 한 방식을 우리는 유역 변경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댐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하천 유역에 건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천이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서로 이어줌으로써 낙차를 얻는 방식을 우리는 유역 변경식이다라고 하고요. 이 댐식, 댐 수로식은 여러분들 찾기가 편한데 이 유역 변경식은 의미가 혼자 크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역 변경식만큼은 취수 방식에 따른 분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운용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유량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량이 뭐였어요? 바로 물의 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어떻게 얻을 거냐? 첫 번째는 자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류식은요, 그냥 하천의 자연 유량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수로식처럼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댐식과 비슷한 유형이 바로 이 저수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저수지식은요, 우리가 임의로 저수지에 물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넣어주나? 자, 풍수기에 잉여 수량을 넣어줍니다. 이때 풍자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 그 남아있는 잉여 수량을 저수지에 저수해 놓고 이것을 발전에 사용하는 방식을 바로 저수지식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지식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도 있고요. 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식이 있어요. 양수식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양수식도요,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양수식에 딱 이 노란색 포인트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첨두부하시, 이것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양수식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우리가 이 물을 상부에 저수지로 양수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휴일이나 심야에 전력을 상대적으로 쓰지 않은 시기에 그 남아있는 전력을 아래에 있는 하천을 위로 미리 끌어오르는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린 하천을 가두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사용하냐? 첨두 부하시. 이때 첨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때 첨자가 이 뾰족한 곳에 머리 숫자를 사용해서 가장 꼭대기 지점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즉, 전력 그래프가 있을 때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꼭대기 지점, 가장 최고 지점에서 이때 유량을 뿌려서 우리가 발전을 함으로써 발전하는 방식을 우리는 양수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력을 안 쓸 때 이것을 위로 올려놓을 때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첨두부하시에 이것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출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 기출 1번부터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는 자, 수력발전소의 형식을 취수 방법,
운용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다음 중 취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르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수 방법에 의한 것이 뭐가 있었죠? 바로 수로식, 땜식, 땜수로식, 그리고 유역, 변경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첨두와 발전용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양수 발전을 떠올려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출도 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린 계속해서 수차 발전기의 출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13페이지에 쭉쭉쭉 넘어가서 수력 발전기의 다시 수차 발전기의 출력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공식을요. 자, 물론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공식만 기억해서 대입해 주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 이 9.8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중력 가속도 있죠. 이 중력 가속도 9.8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 유량, 우리가 유량을 Q라고 하기 때문에 Q가 유량이 되고요. H는 낙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낙차가 아니라 유효 낙차다라고 해요. 실제 우리가 낙차를 발생시켰을 때 유효하게 발생하는 낙차, 즉 손실을 제외한 낙차를 우리는 유효 낙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H에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타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어진 효율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낙차 주어져 있고요. 사용수량 주어져 있겠고 각각의 효율 주어져 있어서 지금 전력량, 연간 발전 전력량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전력량 W다라고 하는 거는요. 출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이것을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시간당 전력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때 시간이 우리가 시간으로 대입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P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9.8에 곱하기 그 다음에 Q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H가 유효낙차 100m, 그리고 각각의 효율이니까 지금 소수점으로 0.7 곱하기 0.8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한 거는 뭐다? 우리가 킬로와트 출력을 계산한 게 된 거고요. 이 출력을 그대로 이 P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연간 발전 전력량이에요. 즉 1년에 얼마만큼의 전력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대입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시간의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1년은 365일이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365 곱하기 24를 추가로 여기에 대입을 해준 것이 바로 이 전력량, 연간 발전 전력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주시게 되면은 10 곱하기 10의 7제곱의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라는 연간 발전 전력량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당한 공식, 이 수차 발전기 출력 같은 경우는요, 실기에서도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몇 안 되는 실기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공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사용 수량이 세제곱미터 퍼 세크, 즉 초로 대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문제마다 차이가 있는데 분당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교재와 같이 6.12분의 QH의 각각의 효율이 적혀져 있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필기 수준에 있어서는요, 모두 어차피 이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출제가 되니까 이 공식만 기억해 주셔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봐서요, 바로 도수 설비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213페이지에서 쭉쭉쭉 넘겨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쭉 넘어가면은 자, 지금 개념 확인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수 설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216페이지로 넘어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도수 설비에서 이 수조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수력 발전의 계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어요. 근데 이 수조가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이 수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유량의 조절 그리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을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쭉 흘려 보내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느리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 수차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에도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수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조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조는 넘어가 주시고요. 바로 조합수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수조다라고 하는 거는요, 압력을 조정해 주는 수조가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유압수조, 그래서 이렇게 유압, 압력에 대해서 수조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서지 탱크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바로 이 조합수조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격작용을 완화시켜 주고요. 또 흡수하여 수압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수압철관 또는 수압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우리가 좁고요. 또 낙차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경사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너무 커서 물이 너무 세게 흐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차를 그대로 때리겠죠. 엄청 강하게 때리게 되면은 그때 수격 작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물이 수차를 강하게 때리는 작용을 우리는 수격 작용이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조절해 준다라는 겁니다. 압력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낙차를 조절하고요.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이 수압철관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조합수조에 대해서 특징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밑에 수실 조합수조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수심이 깊을수록 유리한 조합수조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심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수실이다. 지금 생긴 것도 비슷하죠. 자, 수심, 수실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차의 투규 속도라고 해서 다음 교재 넘겨주시면요. 자, 수차 부속 설비가 나오는데, 자, 쭉쭉쭉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넘겨주셔서 223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강의를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 발전 계통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실제 우리가 2문제 내지 많으면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전력공학 20문제 중에 2문제 내지 3문제예요. 적게 나오면 1문제도 출제될까 말까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수력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이 화력 발전, 그 다음이 원자력 발전 순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 계통에 대해서 정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학문을 깊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발전의 원리부터 각각의 용어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공식이 왜 나와야 되는지 유도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한 발전마다 강의를 2개씩 찍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2문제, 3문제에 나오는 그 파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 계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께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으로 전력공학 고득점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전 계통까지 다 맞추면요, 거의 한 8, 90점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차의 특유 속도입니다. 이 특유 속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수차의 회전 속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르게 말하면 비속도다라고 해서 이때 B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비교하는 속도, 즉 상대적인 속도, 상대 속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특유 속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제가 이렇게 크게 적은 공식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어요. 딱 한 번 출제가 되었는데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공식을 찾아라. 수차의 특유 속도 공식을 찾아라 라고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왼쪽 공식보다 이 오른쪽 공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지수함수가 h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다 라고 한 것을 이 마이너스를 없애줌으로써 분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h의 4분의 5제곱에 p의 2분의 1제곱의 n을 곱한 이 공식의 형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해당 문제는 그냥 점수를 가져가는 정도로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차의 무구속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무구속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격 출력으로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무부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부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속도가 어떻게 되죠? 부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짐이 갑자기 없어진 거죠. 즉,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얼마만큼 속도가 상승했는지 상승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우리는 무구속 속도다라고 하고요. 크기가 큰 순부터 작은 순으로 각각의 어떤 숫자가 있는지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숫자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카플란 숫자, 프로펠러 숫자, 프란시스 숫자, 펠턴 숫자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이러한 용어를 가졌는지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일단 프로펠러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플란, 프란시스, 펠턴 순으로 카플란이 제일 크고요, 펠턴이 가장 작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우리가 한글 자음 순서로 가면은, 자, 우리가 키역 다음에 피읍이 오죠. 그래서 키읔을 적고요, 그 다음에 피읍을 나타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읔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피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뭐가 더 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자음 끝났으면 모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음, 아야, 어요, 오요로 쭉 가시면은요, 으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애가 그 다음에 온다라는 것을 이 모음 순서를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플란 숫자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모음까지 계산했을 때 프란시스 숫자가 그 다음 중간에 위치를 하겠고, 펠턴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다 자음 모음 순서까지 하면서 암기를 하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맞추셨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기타 설비 정리하고 수력 발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설비는요, 이 수력 발전의 그 외의 설비를 정리해 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조속기입니다. 조속기. 이 조속기다라고 하는 거는 기기에서도 종종 등장을 했었죠. 이 조속기는 결국 이 수차의 속도를 조정해 주는 기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차가 도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주죠. 즉,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속도 변화를 감지해서 이 유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바로 조속기가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은 무엇을 일으키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 수차의 회전 속도는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약간의 속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속도가 변화했을 때 크게 이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난조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예민하니까 이 작은 변화에도 크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대응을 안 해도 이 작은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조속기가 굳이 이 속도를 일정하게 하려다가 이렇게 탈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난조를 발생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우리가 너무 예민하면은 뭐라고 하죠? 너무 예민할 때, 아, 나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으니까, 컨디션 난 좋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난조를 일으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캐비테이션까지 정리하고 이번 수업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비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유체의 속도 변화에 의해서 이 압력 변화로 우리가 이 공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체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주변에 있는 압력이 작아지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기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포가 수력 발전에 있어서 그 기포가 움직이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우리가 낙차를 이용해서 수차를 돌리기 위해선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하기 때문에 이 기포가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영향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자, 금속 부분이 부식이 된다라고 해요. 이 기포 하나만으로 이 금속이 부식이 되고요, 또 기포가 부딪히면서 진동과 소음도 발생을 하고요, 효율도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줄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흡출관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흡출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경사도 높아지고요, 간격도 좁기 때문에 낙차, 에너지를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흡출관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캐비테이션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흡출관을 사용하지 말 것이 방지 대책인데, 자, 오답 중에 이 선지 중에서 흡출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투기 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않을 것, 수차의 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달라라고 정리해주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타 설비까지 알아보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가 주시면 수력 발전은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 계통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수력 발전이 가장 유력해서 나오니까 우선적으로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우리가 최근 기출을 분석을 했을 때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까지 해서 시험에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지 가볍게 정리하고 이 전력공학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